천상의 에로스와 세속적 에로스를 구분했던 파우사니아스의 발언이 끝나고 앉은 순서에 따라 아리스토파네스가 연설할 차례였으나 그는 대뜸 딸꾹질에 걸렸다며 차례를 미뤄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그 자리에 있던 인물 중 의사였던 에릭시 마코스는 그에게 딸꾹질을 멈출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곤 에로스에 대한 찬양을 이어갑니다. 에릭시 마코스는 파우사니아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전 발언자의 불충분함을 지적하며 자신의 연설을 시작합니다. 그는 파우사니아스가 에로스를 이중적인 것으로 구분한 건 좋았으나 에로스가 인간의 영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모든 동물이나 식물, 자연 전체로 향하는 것임을 놓쳤다고 지적하는데요. 에릭시 마코스는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만큼 의술에 관한 얘기로부터 자신의 담론을 이어가겠다고 밝힙니다. 그에 따르면 몸은 이중적인 에로스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건강한 상태와 질병에 걸린 상태인데요. 이에 따라 건강한 몸에 있는 사랑과 병약한 몸에 있는 사랑은 다릅니다. 훌륭한 자들에게 적절한 호의를 보이는 게 아름다운 것처럼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그를 위한 대응이 좋은 것입니다. 반면 무절제한 자들에게 호의를 내비치는 건 부끄러운 일이며 마찬가지로 나쁘고 병약한 요소에 몸을 내맡기는 건 안 될 일이죠. 의술이란 바로 이러한 작용을 분별하고 몸에게 좋은 쪽으로 작용하게 하는 기술입니다. 따라서 훌륭한 의사란 몸의 적대적인 것들을 우호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으며 화합하게 하는 사람인 셈이죠. 에릭시 마코스에 따르면 이러한 사랑과 화합의 기술인 의술을 포함하여 체육, 농사, 음악 같은 영역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에로스 신입니다. 사랑이란 서로 어울리게 하여 조화를 이루는 힘이라는 것으로 이것이 관장하는 영역은 사실상 자연 전체라는 주장인데요. 참된 사랑이란 좋고 훌륭한 것에 적절히 응대하는 것이고 부적절하거나 부조화를 야기하는 것들은 세속적인 사랑으로 충분히 경계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파우사니아스의 발언과 결을 같이 하고 있죠. 화음과 리듬 사이의 협화음과 불협화음, 빠름과 느림을 구분하는 것, 계절상에 나타나는 따뜻함과 추위, 습함과 건조함을 분별하는 것, 짐승과 식물, 그리고 인간의 몸에 나타나는 건강과 질병을 관리하는 것이 바로 에로스의 힘이자 그 신의 위대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에로스는 절제와 올바름을 포함한 인간에게 이로운 모든 것들과 관련되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기에 찬양할 만한 신이라며 에릭시 마코스는 자신의 연설을 마칩니다. 이에 재채기를 통해 딸꾹질을 멈춘 아리스토파네스가 에릭시 마코스와의 잠깐의 실랑이 끝에 차례를 이어봤는데요. 아리스토파네스는 본연의 직업인 희극 작가답게 온갖 신화와 비유로 자신의 발언을 구성해 갑니다. 아리스토파네스에 따르면 사람들은 에로스의 진정한 힘을 아직도 제대로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에로스의 위대함이 올바로 인지되었다면 에로스 신의 신전이나 제단이 가장 많고 커야 하는데 실제 아테네에선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는 에로스가 위대한 이유를 그 신의 힘에 대한 설명을 통해 밝히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아리스토파네스는 당시 인류의 본성이 옛날과는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는데요. 그에 따르면 태초에 인간들의 부류는 셋이었습니다. 태초의 인간은 전체적으로 둥근 형태를 가졌으며 4개의 손과 다리를 가졌고 원통 모양의 목 위에 서로 거의 똑같은 두 얼굴을 가졌다고 하죠. 이러한 형태는 기본적으로 두 인간이 맞닿아 있는 모습으로 남남과 여여 그리고 남녀로 묶인 세 부류가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부류의 근원은 태양의 소산인 남성과 지구의 소산인 여성 그리고 이 둘 사이에 존재하는 달의 소산으로서 남녀가 존재했다는 설명에서 비롯됩니다. 이들 모두의 형태가 전체적으로 둥근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죠. 그런데 이 태초의 인간 부류들은 강하고 야심도 커서 신에게 대항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위협을 느끼는 제우스를 비롯한 신들은 회의를 열었고 마침내 인간들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합의를 보게 됐습니다. 바로 인간들을 둘로 쪼갰으로써 말이죠. 이후 제우스와 아폴론의 합작으로 오늘날의 인류가 됐는데 문제는 당시 원래 둘이었던 두 반쪽이 서로 만나 팔로 껴안으며 합쳐지고자 하는 탓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굶어 죽어가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어떤 사람들이 동성애나 양성애를 느끼는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볼 수도 있겠죠. 따라서 사랑이란 인간이 타고난 형태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욕구이며 본래 둘이었던 온전한 인간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시도인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소위 자신의 반쪽을 찾고 있는 거죠. 여기서 독특한 점은 어떤 남성들은 다른 남성을 사랑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이 경우에 혼인과 출산이 그에게 관습적으로 강요되는 것이라는 아리스토파네스의 견해입니다.
우리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것을 자연적 현상, 인간의 생물학적 본성으로 여기는데요. 아리스토파네스는 이와 반대로 결혼과 출산을 관습적으로 강요되는 무언가로 가정합니다. 적어도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겐 말이죠. 결론적으로 아리스토파네스에게 사랑, 즉 에로스란 전체에 대한 욕구와 그 추구에 대한 것이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일심동체였던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길이며 최선의 것이기에 이 최선의 길을 제공하는 신인 에로스를 찬양하는 게 마땅하다는 결론이죠. 아리스토파네스의 발언이 끝나고 남은 차례인 아가톤과 소크라테스는 잠깐 동안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요. 그 과정에서 얘기가 딴 길로 살까봐 염려했던 파이드로스 덕에 곧이어 아가톤의 발언이 시작됩니다. 아가톤 역시 시작부터 그 이전 발언자들의 문제점을 짚습니다. 그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연설은 신 에로스가 인간에게 여러 좋은 것들을 제공했기 때문에 좋다고 했을 뿐 그 신이 어떤 성격의 신이었으며 왜 좋은 것들을 주었는지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대상을 찬양할 때 중요한 것은 그 대상의 성격, 본성을 밝히는 일이며 그것이 주는 혜택은 그 다음 문제라고 아가톤은 말하는데요. 따라서 그가 먼저 하고자 했던 것은 에로스의 성격을 규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아가톤은 에로스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다우며 가장 훌륭하다고 주장합니다. 일단 에로스는 가장 젊습니다. 왜냐하면 에로스는 그 본성상 노령을 꺼려하며 젊은이들과 어울리게 되기 때문이죠. 젊은 사람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에로스는 젊습니다. 이는 당시 그리스 문화상에 닮은 것은 닮은 것에 접근한다는 특정한 관념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로스는 젊음과 동시에 보드랍습니다. 이 보드랍다는 말은 에로스라는 신이 가장 부드러운 곳에 기거하기 때문에 유추되는 속성의 표현인데요. 아가톤에 따르면 에로스는 신과 인간의 성품, 혼의 집을 짓는데 이때 그 터가 되는 혼이 딱딱한 것, 즉 냉정하고 비관적인 것이라면 떠나 버리지만 부드럽다면, 즉 좋은 성정을 내재하고 있다면 그곳에 기거합니다. 말하자면 마음씨 좋은 사람에게 사랑이 깃든다는 거죠. 여기서도 역시 닮는 것은 닮는 것에 접근한다는 관념에 따라 에로스는 보드라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에로스는 또한 유연합니다. 유연하기 때문에 여러 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자연스레 가능하다는 거죠. 따라서 에로스는 젊고 보드랍고 유연하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다음으로 아가톤은 에로스의 훌륭함에 대해 말하는데요. 에로스의 훌륭함을 가장 잘 나타내는 요소는 에로스가 신도, 인간도 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로스는 이러한 정의에 관여하는 동시에 절제에도 관여하는데 절제란 즐거움과 욕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가톤의 생각에 따르면 어떤 쾌락도 에로스보다 더 강할 수 없습니다. 만약 쾌락이 에로스보다 약하다면 에로스에 지배받을 것이고 쾌락의 하위 범주들인 즐거움과 욕구들도 지배할 것이기에 에로스는 절제에 관여하는 셈입니다. 용기의 측면에서도 에로스는 다른 신들보다 뛰어납니다. 그리스 신화에선 사랑의 문제로 곤혹을 느끼는 신들이 많은데 아가톤에 따르면 소유당하는 자보다 소유하는 자가 더 강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어떤 개개의 존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닌 그것이 모든 신과 사람, 존재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합니다. 이는 사랑에 빠진 존재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주장인데요. 따라서 에로스는 가장 용감한 존재조차 지배하기 때문에 에로스는 그보다도 더 용감한 존재로 간주될 수 있는 거죠. 또한 아가톤에 따르면 에로스는 지혜롭습니다. 그 근거로 그는 에로스가 다른 기술을 더 뛰어나게 만드는데 자신에게 없는 것을 타인에게 주거나 갖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따라서 에로스는 모든 기술적 탁월함을 선취하고 있는 게 됩니다. 에로스가 먼저 지혜롭고 탁월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존재에게 지혜와 탁월성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이는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모두 시인이 된다는 그의 예시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탁월성, 특히 물건이나 문학 작품의 제작에 있어 탁월성은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로 귀착됩니다. 이러한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은 에로스의 탄생 이후에 확립된 개념이며 그렇기에 아름다움의 추구로 나타나는 모든 좋은 것들이 에로스의 덕이라고 아가톤은 말하죠.
정리하면 에로스는 그 자신이 가장 아름다우며 가장 훌륭하기에 다른 존재에게도 이와 유사한 것들을 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에로스가 바로 이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가 찬양받아 마땅하다는 게 아가톤의 결론입니다. 아가톤이 발언을 끝마치니 그 자리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박수 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까지의 발언에선 이러한 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아가톤의 연설이 특히 훌륭한 것으로 취급됐다고 볼 수 있죠. 애당초 이 자리가 아가톤의 경연 우승을 축하하는 자리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그의 탁월한 연설은 당연한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두가 감탄하고 서로 덕담이 오가는 상황에서 한 사람만이 의미심장한 웃음을 짓고 있었는데요. 그는 바로 다음 발언자인 소크라테스였습니다.